자, 학교 보건관리의 그 건강문제별 간호서비스, 학생 건강관리에서 일반적인 건강문제를 어떻게 간호를 해야 되는지, 첫 번째가 이제 복통이에요. 학생들이 이 복통이 흔히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배가 아파요 하고 그 보건실을 찾아오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 복통이 그냥 가벼운 질환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응급 수술을 요하는 중증 질환일 수도 있죠. 앞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 그 민족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그 장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통의 원인은 학생들 대부분 복통은 과식이나 결식에 의한 증상이고, 사춘기에서는 만성염증성 질환, 궤양성 질환, 부인과적 질환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통증이 배꼽에서 멀수록 기질적 원인에 의한 복통일 가능성이 높고, 충수염이나 요로 감염증이 복통의 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문제로 주의를 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경우, 수업에 부담이 있는 경우, 학교 공포감, 불안 등이 원인인 경우가 있죠. 만성 복통을 일으키는 경우는 소아성 궤양, 과민성 대장증후군, 만성염증성 장질환, 계실 등 기질적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복통의 어세스먼트를 하게 되면은 복통의 특징과 당일이나 전날에 섭취한 음식물 내용, 배변 유무, 변의 양상, 통증 위치, 지속 시간을 확인하고, 위를 보고 누워서, 그러니까 수파인 포지션을 한 다음에 무릎을 세우게 해야 되죠. 따뜻한 손으로 아프지 않은 곳부터 복부를 촉진하고, 압통 위치를 확인 후 근육이 딱딱하게 저항하는지, 아니면 리바운드 텐더니스, 반동 통증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죠. 관리는 일상생활 상태, 식사나 배변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할 것을 지도하고, 만성 재발성 복통인 경우에는 원인 질환을 알기 위해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합니다. 정서적인 문제가 원인인 경우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지도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헤드액, 두통이에요. 원인을 보면 가장 일반적인 두통은 긴장성 두통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 지루한 경험, 시체적 긴장 등이 원인입니다. 발열을 동반하는 두통은 감기, 인플루엔자, 수막염, 뇌염 등이 원인인 경우가 있고, 만약에 전두통 같은 경우에는 감기, 알레르기, 대기오염, 호흡기계 질환 등이 원인이고,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인 경우와 여성계에서 흔한 두통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두통의 사정은, 자,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죠. 급성은 만약에 발열을 나타내면서 구토, 의식장애, 경련이 있을 경우, 열이 없는 급성이 심한 두통인 경우에는 두 개의 출혈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ICP가 올라가면서 구토, 의식장애, 경련이 많이 나타나고, 발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어떤 감기가 많죠. 인플루엔자가 많죠. 그리고 두부 외상 후의 두통은 의식장애나 오심, 구토, 현기증을 수반하면서 점점 심해질 경우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만성일 경우에 우선적으로 감별해야 할 질병은 뇌종양이에요. 그 밖에 편두통, 혈관성 두통, 안과적,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이나 기립성 조절장애를 수반하는 두통, 근수축성 두통, 이게 이제 긴장성 두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민성 두통, 등교, 거붓이 나타나는 두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통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병증으로 의식 장애가 수반되거나 편두통 발작으로 구토가 계속될 경우 응급 상황으로 판단하고, 원인 질환의 치료가 우선적이며 대증적 요법으로 여러 가지 진통제가 사용이 됩니다.
시민성 두통이나 등교 거부 시에는 상담 치료가 필요하죠. 다음 세 번째가 설사예요. 자, 설사의 원인은 감염성, 또 독소, 이렇게 나누는데, 감염성 같은 경우에는 복통, 설사 외에 발열, 두통, 식욕부진, 구토, 근육 등이 나타나고요. 독소에 의한 설사는 통상 6시간 이내에 나타납니다. 세균 감염에 의한 설사는 12시간에서 24시간 지나서 시작이 되고, 항생제, 고혈압제, 항고혈압제, 제산제,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는 제산제에는 설사가 유발될 수가 있어요. 어세스먼트는 대변의 양, 점도, 색깔, 냄새, 점액, 피와 같은 내용물을 살피는데, 밤중에 설사를 하는 경우는 기능성 질환보다는 기질성 이상이 있는 때가 많고, 대변량에 비해서 횟수가 많으며 자주 화장실에 다니는 경우는 직장에 염증을 동반한 경우가 많죠. 복통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설사의 경우는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같은 기능성 설사를 생각할 수가 있고, 심한 구역질과 구토가 동반되는 설사의 경우는 식중독 혹은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을 의심해야 됩니다. 자, 관리는 안정을 취하고 수분 전해질의 불균형 때문에 정맥을 통해서 전해질 공급하거나 또 이온 음료 또는 포도당 식염수 용액을 마시게 하죠. 세균성 이질, 아메바성 이질의 경우에는 항생제나 항균제를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식중독의 경우 항생제를 오래 사용하면 위막성 대장염 등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변비예요. 자, 변비의 원인은 정신적 긴장과 불안인데, 탈수, 약물 사용, 갑상선 기능 저하되거나 부적절한 식사가 있을 경우에도 변비가 일어날 수가 있죠. 사정은 문진으로 배가 거북한지, 복통이 있는지, 며칠간 배변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촉진으로 복부가 팽만하고 좌하복부에 딱딱한 변 덩어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리는 정상 배변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주 내지 수개월간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 배변 습관을 가질 때까지 약물요법을 수주간 임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장기간의 관장이나 설사제, 항문 좌약의 사용은 의존성을 갖게 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해야겠죠. 섬유질이 많은 음식, 야채나 과일 등을 충분히 먹도록 하고, 하루에 한 번씩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습관을 가지도록 지도하면서 다이어트 등으로 음식 섭취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변비로 인해 장 폐색 증상이 일어나서 구토를 할 수가 있고, 경구 섭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 상황으로 볼 수 있는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토예요. 자, 원인은 기능성 구토에 이제 시민성 구토, 여기에 학교 공포증, 스트레스가 들어가죠. 습관성 구토는 반추, 신경증, 편두통, 자율신경발작, 기립성 조절장애, 내분비 이상, 변비, 멀미, 심한 기침이 들어갑니다. 자, 기질성 구토의 소화기계 원인, 급성 위장염, 식중독, 위 12지장 궤양, 충수염, 장폐색증, 혈관성 알레르기성 자반증, 기타 수막염, 뇌염, 뇌종양, 요독증, 저혈당이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사정은 문진으로 당일이나 전날에 섭취한 음식물 내용, 복통 유무, 배변 상황, 구토물 관찰, 출혈 유무를 확인을 하고요. 관리는 구토물을 삼키지 않도록 치과이나 보과일을 취하게 합니다. 수분은 반드시 조금씩 제공하고요. 중독이 의심되는 급성
복통 증상을 수반하는 구토 시에는 구급차를 불러서 후송을 합니다. 반복적인 구토를 할 경우에는 심리적인 배경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겠죠. 구토물을 학생에게 보이며 오랫동안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발열이에요. 원인을 보면 감염인데 상기도 감염, 요로 감염, 발진성 질환의 전구기, 장 감염, 뇌막염, 폐혈증 등이 있고 예방접종, 약물 투여 후 이상 반응, 탈수일 경우에도 발열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사정을 보면 발열의 지속시간과 증상을 사정하고 열이 있는 경우 인후염, 중이염을 반드시 사정해야 돼요. 그래서 모관과 귀를 봐야 되죠. 가능하면 소변 검사도 해야 돼요. 열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 규명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죠. 왜 열이 났는지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관리는 체온 상승기에는 오한이 있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고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해열제 투여를 할 때 만약에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라이 증후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스타아미노펜 또는 브루펜을 사용합니다. 해열제 유해 방법, 주의 온도 및 습도를 조절하고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주면서 미지근한 물수건을 가볍게 문질러서 열을 발산시켜야 돼요. 자, 미지근한 물수건, 이게 태피드 워터죠.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또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신체적 활동을 제한해서 안정을 취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출혈이에요. 원인은 국소적인 원인이 외상, 전정비염, 궤양성 비염, 급성비염, 출혈성 비염, 섬유종 비강 또는 부비강, 비인두의 신생물, 과학적, 기계적 자극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국소적인 원인이죠. 전신적인 원인은 출혈성 소인으로 혈우병, 또 자반증, 괴혈병, 빈혈증, 백혈병 등의 혈액 질환이 있고 순환계 질환으로 심장, 간장, 신장 질환, 특히 동맥경화증이나 고혈압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전신 질환의 부수 현상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관리를 보면 출혈 쪽의 비강을 탈수면으로 막고 앉은 자세로 고개를 어떻게 한다? 앞으로 숙여야 돼요. 뒤로 젖히면 안 돼요. 5분 정도 압박하고 특히 자, 비익을 가볍게 압박하는 것도 효과가 있고요. 근데 이걸 탈지면으로 너무 심하게 압박하면 오히려 출혈 부위 주변의 비점막을 손상시키기 쉽기 때문에 이걸 주의를 해야 되죠. 5분에서 10분 동안은 탈지면을 교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비출혈이 금방 멈췄다고 해도 당일은 심한 운동을 삼가거나 코를 풀거나 코로 숨을 세게 들이마시지 않도록 지도하죠. 타박 등의 외상에 의한 경우는 의료기관으로 보냅니다. 원인 질환이 있는 학생은 운동 등에 대한 주치의 처방을 참고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백페인인데 학생들이 복통, 두통, 요통을 많이 컴플레인해요. 그래서 요통의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이 요추의 이제 퇴행성 변화인 경우가 90%인데 사춘기 이후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신체 조직이 좀 변화되죠.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앉아있기 때문에 공부할 때 허리가 많이 아플 수가 있고 또 책상, 의자가 체격에 맞지 않은 경우에 요통의 유발 빈도가 특히 높습니다. 자, 직업적인 요인은 이제 운동 부족, 나쁜 생활 습관, 자세가 나쁘면 이제 스콜리오시스가 올 수가 있죠. 또 정신적 요인 등이 퇴행성 요통의 유발 요인이 되고 여기에 선천적인 기형이나 체질적인 요인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관리 첫 번째가 요통을 예방하는 바른 자세가 중요하죠. 바르게 앉는 방법. 의자에 앉을 때는 머리를 들고 턱을 안으로 잡아당겨서 허리가 똑바로 되게 해야 돼요. 복부 근육에 힘을 주고 가슴을 펴고 오래 앉을 경우에는 발판에 발을 얹어 무릎이 엉덩이보다 약간 높게 하는 것이 허리를 곧게 하는데 도움이 줄 수 있어요. 바르게 서서 일하는 방법.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을 때 똑바로 서 있는 자세는 머리를 바로 들고 턱은 안으로 당기고 가슴을 펴고 복부 근육에 힘을 주고 허리를 평평하게 펴서 일을 합니다. 올바르게 눕는 방법.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돌이 좋죠. 침대를 사용할 때는 매트리스 밑에 나무 판자를 깔아서 푹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잠을 잘 때는 새우잠을 자는 것은 허리에 부담이 적어요. 그래서 무릎 밑에 베개를 받치는 것이 좋고 베개를 너무 높이 베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베개의 높이도 상당히 중요하죠.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허리와 배의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리할 때 요통을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윗몸 일으키기 운동, 무릎을 구부린 채 바로 누워서 양팔을 머리 위 편 상태에서 윗몸을 일으키도록 노력하고 쪼그려 앉고 일어서기 운동, 양발과 발목을 30도 정도 벌리고 선 자세에서 그대로 쪼그려 앉죠. 앉을 때 턱은 가슴에 붙인 상태로 유지하고 양팔을 양무릎 사이로 떨어뜨려서 손이 발 앞에 약 20cm 정도 전방의 바닥에 닿도록 해야 합니다. 무릎 펴고 앉아서 허리 굽히기 운동을 하는데 앉은 자세에서 양발을 앞으로 똑바로 뻗은 채로 양손을 앞으로 하여서 발끝에 닿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천식이에요. 천식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알레르기나 환경 변화, 대기오염, 감염, 운동 및 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기도의 점막에 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지 평활근이 가역적으로 수축되면서 기도 폐쇄를 일으키는 질환인데 이 천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력이 한 30에서 50%를 차지합니다. 증상은 기침가래, 호흡곤란, 또 흡기보다 호기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심한 경우 발한, 청색증 있고 대부분 습진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의 과거력이 있으면서 이러면서 이제 비염을 동반하고 나중에는 이제 천식이 되죠. 그래서 치료로는 원인 물질로부터의 격리,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한데 약물요법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천식 약물을 투여를 하고 해야 돼요. 자, 응급을 요하는 건강 문제가 첫 번째가 이제 찰과상 많이 일어나죠. 넘어지거나 충돌로 인해서 소량의 출혈이 있으면 상처를 비눗물로 씻고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물질의 제거도 함께 시행을 해야 되고 지혈한 후에는 상처 부위 2차 감염 방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두 번째가 절상이죠. 칼이나 종이에 베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독 후에 일회용 반창고를 붙여주면 쉽게 치유가 됩니다. 상처 부위가 깊고 넓어서 출혈이 심하거나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봉합을 위해서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자상이에요. 송곳이나 못에 찔리거나 연필, 샤프심 등으로 장난하다가 찔리는 경우와 마룻바닥, 목재, 책상, 의자, 문틈 등의 나뭇가지에 찔려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가 깊거나 녹슨 못일 경우에는 병원으로 후송을 하죠. 그 다음이 타박상이에요. 넘어지거나 충돌 등으로 피하 조직이 손상된 것으로서 두부, 흉부, 복부 타박 시 뇌나 내장의 손상 등 합병증에 유의하도록 하면서 타박상 부위에 냉찜질을 하고 얼굴을 제외한 다른 신체 부위는
소염 진통제를 바르거나 상처 부위를 올려서 안정을 취하게 합니다. 그 다음 골절인데, 골절의 증상이 일단 부종과 통증이 일어나죠. 사고 난 뒤 시간이 경과한 후에 오는 수도 있어요. 통증은 골절 부위에 통증이 오지만 심하지는 않고 비정상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인접한 관절의 운동이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상실이 됩니다. 골절 직후에 샥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골절 후 얼마 지나서 발열, 오한 등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정이 있는데, 의식이 있는 환자일 경우에는 환자로부터 충분한 얘기를 듣고 어떻게 어디서 다쳤는지, 환자의 생각으로는 어느 곳이 다친 것 같은지, 어느 곳이 아픈지를 확인합니다.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환자에 대한 정보를 얻죠. 보건교사가 관찰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상지, 하지, 척추, 골반뼈의 골절은 골절 여부를 알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환자가 움직이지 못한다면 골절이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활력 징후와 의식 확인 등 전신 상태를 측정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골절의 관리는 환자를 따뜻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에 샥에 대한 간호를 실시하고 출혈이 있으면 출혈에 대한 간호를 실시하고 골절된 뼈가 움직여서 인접한 관절이나 근육을 손상시키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골절 부위에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은 후 골절 부위를 받쳐서 움직이게 않게 하고 안전하게 옮겨야 되죠. 골절 부위를 고정할 때에는 체관에 가까운 곳은 체관과 함께, 장관절은 양쪽의 관절과 함께, 손가락은 나머지 손가락 몇 개와 같이 고정하면서 다리 부분은 싸듯이 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상이죠. 화상의 원인은 열인데 증기나 끓는 물, 불꽃, 더운 물 주머니, 드라이기 등으로 인한 화상이고, 화학약품은 황산, 질산 등의 강산이나 강알칼리로 인한 화상이에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신체 내에 흘렀을 때 오는 화상을 말하고, 방사선은 X선, 라듐, 자외선 등에 의해서 서서히 나타나는 화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화상 환자는 우선에 통증을 감소시키고 감염을 예방하고 어떤 샥에 대한 예방책이 기본 간호 원칙이에요. 그래서 1도, 2도 화상인 경우에 먼저 차가운 물로 열기를 식힌 후 바셀린 연고 또는 화상 연고를 바르고 소독된 꺼즈 등을 덮어서 오염된 공기 접촉을 막습니다. 3도 화상인 경우 감염 우려로 찬물로 식히지 않고 소독된 것은 꺼즈로 화상 부위를 느슨하게 드레싱한 후 바로 병원을 방문합니다. 3도 이상의 화상과 넓은 부위에 중한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의복을 느슨하게 하되, 상처 부위의 의복은 억지로 벗기려 들지 말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죠. 소독거즈나 탈지면 등을 직접 상처에 대지 않습니다. 물집이 형성된 화상 부위는 터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환자를 안정시키고 샥에 대한 예방을 하며 의식이 있으면 물을 조금씩 주어서 수분을 보충시킵니다. 머리 부분에 화상을 입은 경우 기도가 부어올라 막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화학약품에 의해서 화상을 입었을 때는 화학약품으로 젖은 의복을 빨리 벗기고 다량의 물로 즉시 깨끗해서 씻어내서 희석을 해야 되고, 소독한 후 연고를 바르고 청결한 꺼즈를 덮어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조치가 끝나면 병원으로 옮겨야죠. 그 다음에 눈의 외상과 이물이 들어갔을 때예요. 첫 번째가 안구 좌상인데, 안면부에 타박을 받았을 경우 그 힘의 강약에 따라서 안구가 파열되기도 하므로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해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전방 출혈이 있거나 안구 파열이 있는 경우는 양쪽 눈을 대고 눈을 붕대로 감고 후송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안구 천공상인데 상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눈을 무리하게 벌리게 되면 안구가 압박이 됩니다. 이 피니투레이트를 걸리게 되면 다치게 되면 안구 내용물이 탈출이 되기 때문에 즉시 양쪽 눈에 느슨하게 붕대를 감아 병원으로 후송을 하고 만약 안대가 있으면 상처받은 눈에 안대를 덮고 붕대를 하면 좋죠. 그 다음 화학적 화상이에요. 산성 물질이나 알칼리성 물질이 눈에 들어가면 결막과 각막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알칼리성 물질인 경우는 조직 단백질과 결합하여 조직을 용해시키면서 조직 내로 침투가 되므로 대체로 예후가 불량하죠. 안구 세척이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이며 충분한 양의 물로 안구 세척을 적어도 30분 이상 한 후 병원으로 후송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결막 이물, 주로 상안검 건판 하구에 이물이 잘 들어가는데 이때 눈을 아래로 보게 하고 상안검을 뒤집은 후 소독된 면봉으로 제거하죠. 각막 이물의 경우는 제거하려 하지 말고 병원으로 후송을 해야 돼요. 귀의 외상과 이물, 외상성 고막 천공, 대부분의 경우 손으로 맞거나 부딪혀서 고막 파열이 생기기 때문에 귀가 멍멍하고 경도난청과 이명을 호소해요. 고막 소견상 삼각형이나 타원형의 천공이 있고 천공 주위에 혈궤가 있고 염증이 없으면 분비물은 없어요. 관리 방법으로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심하게 코를 풀거나 귀 속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죠.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고 2차 감염이 없으면 대개 2에서 3주 내에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 귀 속의 이물이에요. 파리, 모기 등 작은 벌레나 기타 날벌레 등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알맹이, 콩알, 파달, 곡물 등이 들어갈 수 있고 예리한 기구를 사용해서 억지로 빼내려다 보면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문 의료인에게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예전에 응급실에서 어떤 환자가 바퀴벌레가 들어가서 이제 왔는데 그게 바퀴벌레가 귀에서 싹싹싹 하는 그럴 때마다 너무 이제 아프다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집에서 처리했냐 그랬더니 불을 밝혔다고 하는데 자, 바퀴벌레는 불을 밝히면은 더 숨죠. 거기에서 보니까 이제 집에서는 참기름이나 어떤 기름을 발라두면은 바퀴벌레가 그 냄새로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끄집어낼 수 있지만 집에서는 그렇게 해서 자연이 나오게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의사가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구강의 외상이에요. 운동이나 싸움 등으로 넘어지거나 부딪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외상이 악골 골절이죠. 입의 개폐구 시 입을 벌리거나 닫을 경우에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어금니를 꽉 다물었을 때 심한 통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입을 벌리지 못하고 탄력붕대로 턱을 고정시키고 그대로 두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디로? 치과로 후송을 해야 돼요. 치과. 골절을 방치해두면 심한 기능장애 및 안면 변형을 유발하게 되고 상당한 통증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치아가 탈구된 거예요. 둔탁한 물체.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축구하다가 공에 맞거나 싸먹거나 이제 주먹에 맞을 경우에 이런 외상을 입은 경우에 발생하죠. 주위 조직이 파괴되어 치아가 완전히 빠진 경우에는 치아의 치관부를 손가락으로 잡고 식염수를 흐르게 해서 치근부의 이물을 가볍게 씻어냅니다. 빠진 치아를 재이식해서 살릴 수 있도록 입에 물거나
식염수나 우유에 담근 상태로나 젖은 꺼지에 싸서 30분 이내에 치과에 후송해서 빠른 조치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식품 알레르기인데, 자, 식품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은 계란이나 우유, 메밀, 땅콩 또는 다른 어떤 특정 식품에 의해서 면역체가 과민하게 반응해 일어나는 증상을 말하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일반적으로 인체에 해가 없는 식품에 비정상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식품 알레르기의 발생 원인을 보면 부모 중 한쪽이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알레르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한 50%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흔한 알레르기 발생 원인 물질이 달걀, 우유, 갑각류에서 새우, 게, 바닷가재, 달팽이, 조개류, 그 다음에 땅콩, 대두 같은 견과류, 메밀도 있어요. 메밀과 밀. 그래서 소화기관의 발달이 미숙한 어린이에게서 식품 알레르기는 빈번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자, 이 식품 알레르기가 상당히 이게 만약에 아나필락틱으로 오면, 아나필락시스로 오면 상당히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 섭취 후 즉시 나타나는데 간혹 2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에 나타나기도 하죠. 구토, 복통, 설사, 변비.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하면은 얼른 가야 돼요. 응급실로. 아토피, 피부염, 피부 발진이 나타날 수가 있고, 천식과 비염, 심한 경우 샤악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응급실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알레르기로 햄버거를 먹고 4학년짜리 애가 배가 아파서 왔는데 두드러기가 났어요. 근데 배가 아프대요. 근데 왜 배가 아플까요? 이 두드러기가 그 장에도 두드러기가 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아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구토, 복통, 설사, 변비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배가 아프다면은 그거는 그 장에도 그런 어떤 그 두드러기가 나타나서 이제 열을 발산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치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환자 교육과 시기 제한이 필요하고 증상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해야 되죠. 예전에 고등학교에서 메밀전이 급식으로 나왔는데 그 메밀전을 먹고 두드러기가 나서 죽은 학생이 있어요. 고등학생. 참 안타깝죠. 그 다음에 뇌전증이에요. 뇌전증 치료의 목적은 발작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의 정상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경련 발작 시 처치 요령이 다음과 같습니다. 발작을 일으키며 우선 주변의 위험한 물건들을 치우고 혀를 깨물지 않도록 조치하고 발작 시 입안의 내용물이 바깥으로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고개를 반드시 옆으로 돌려줘야 돼요. 대부분의 발작은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3에서 5분까지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지켜봅니다. 그 이상 계속되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